응원 댓글이 올라왔던 김종혁 전 최고와 관련된 도레미송은 님이 우리가 있어요 하셨고 심재사님도 화이팅 하셨고 김병욱님이 오늘 좀 살살 다뤄주세요 소소장님. 제가 늘 잘 모시는데 특별히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살살 다루고는 국민의힘이 좀 우리 김종혁 최고를 살살 다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는데 그것보다 강도가 더 세졌어요. 예상하셨어요? 예상했죠. 왜냐하면 아니 이분들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서 넘겼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 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니 분명히 나에 대해서도 더 감정적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제가 몇 분들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위에 게 탈당 건 거잖아요. 네. 탈당 건 거는 사실 제명이거든요. 사실상 제명이죠. 네, 사실상 제명. 왜냐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윤리위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냥 제명되는데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중징계가 내려왔을 때도 언론이 굉장히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말을 틀어막는 거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거 한술 더 떠서 그냥 사실상의 제명을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윤리의 결정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뭐라고 했죠? 심리전? 정보심리전. 정보심리전 그 단어를 쓰는 걸 보고 무슨 공당의 윤리위가 정보심리전 얘기를 쓰지? 정보심리전이라는 것은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 정보심리전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상황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면요. 쓴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고 지도부가 가는 길이 여러 개 가는 게 맞고 그러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나치 정당이다, 독재 정당이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장동혁 대표가 영혼을 팔아먹었다? 윤옥연한테 영혼을 팔아서 당대표 됐잖아요. 그건 온 국민이 하는데 왜 본인들만 몰라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징계사항입니까? 징계사항도 아닌 거를 가지고 탈당 원고를 사실상 제명을 시킨다는 건 윤석열이 못다 이룬 친위 쿠데타를 당내에서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의 장악. 그래서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에서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 잡아내서 쫓아내고 그러지 않으면 징계해서 가두고 결국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윤석열을 닮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유통일당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정당 시스템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수준이 길에서 아스팔트 정치를 하고 있는 기독통일당 수준 이하로 떨어졌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수준의 국민의힘과 어떤 정치적인 함의와 타협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도 답답할 겁니다. 좀 국민의힘이 정상적이 돼야 좀 뭐가 되지. 저는 결정문에서 결정문에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당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왜냐하면 자연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총합인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네, 당대표가. 네, 당대표가.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옛날에 나치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치즘의 주장이 뭐냐면 히틀러는 민족의 총화이자 정수다.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민족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해요. 나치즘에서도 이 히틀러를 게르만 민족의 의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민족 대신에 당원만 집어넣으면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의지의 총합이다.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좀
와 이게 뭐지라고 싶더라고. 이게 원래 루소의 자유의지를 그래 이제 히틀러 이쪽에서 일반 의지로 치환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수령론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북한으로 넘어와서 수령론이 돼요. 수령은 뇌수이고 인민은 팔다리여서 그 뇌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팔다리는 뇌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아니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니. 아니 왜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 장동혁 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장동혁 대표는 임기 2년짜리 대표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때도 자유의지의 총합일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그런 주장을 아니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대놓고 쓸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면서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에 개별적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개별적 억제라는 건 너 입 닥쳐. 저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억제고 네. 일반 억제라는 것은 당원들 전체가 입 닥쳐 하도록 만드는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민주정당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거의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결정문을 지금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진짜로 정당 해산 당하고 싶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클님이 현실감이 들지 않은 표현들에 좀 소름이 돋았다. 좀 내용이 이런 제도리님은 조선노동당 선언문 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입틀막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일반 억제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이거 입 닫아라.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 보면 피조사에는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징계를 내려서 이제 내보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개전에 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반 억제 효과를 지금 바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다.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 제가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 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계엄이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친위 쿠데타예요. 권력을 가진 지도부가 본인들의 권력을 공고히 위해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독재당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지도부에 덤비는 사람들은 다 반정당 세력입니다. 그거 지금 윤석열과 똑같다고 제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유주의 총화를 윤석열이라고 장동혁 대표나 지금 현재 국민의 지도부가 생각하겠다라는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왜 못 버리냐면 여기는 이미 이 국민의힘과 국민들의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여기는 절대 침범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분은 영원히 우리의 교주다라고 어떤 그런 명맥을 이어가는 거라서 장동혁 대표를 그러게 윤리위에서 규정해 주는 걸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당원 당규에 대한 이 위반 여부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에 대한 위반 여부예요. 원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모든 단체의 자유의지의 총화는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헌법입니다. 그러면 정당은 또 뭐냐면 당원 당규입니다. 그게 당원들의 모든 자유의지가 총화가 돼서 당원 당규에 담겨 있고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원 당규 아래서 활동해야 되고 그걸 어겼을 때 윤리위에 올라가서 당신은 이런 당원 당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징계를 합니다라는 게 정상적인데 장동혁의 이 말하자면 우리 교주님을 건드렸다. 그리고 앞으로 건들면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를 딱 세워놓는 걸 보고 야 이제 국민의힘은 독재당이네. 장동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맙긴 하지만 저는 정당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이거 어디까지 당이 없어져야만 살아나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계엄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읽으면서 그 비상계엄 포고문이 생각났거든요. 그 포고문에 보면 그 전공의들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정신 아닌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에 대한 결정 징계문을 보면
계속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럼 무슨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제가 무슨 마피아고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개별 억제, 일반 억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무슨 계엄 포고문을 내는 건가? 그리고 또 유사한 게 왜 이렇게 밤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요. 대낮에 그 회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당사가 아닌 딴 데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뭐 당 사무처 직원들도 아, 힘들어 죽겠다. 아니, 당사에서 해야지 자료 같은 거 요구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고 이럴 텐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뭔가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용상으로는 아무리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형식과 절차만 가처분에서는 문제 삼는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민주적인 헌정 질서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1인 숭배 집단을 당을 만들려는 그리고 나머지 정상적인 당원들이 입틀막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언문에 근거한 징계를 과연 이거를 법원이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가처분 신청으로 가시는 건가요? 가처분을 갈 건데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최고위원회 의결을 그때까지 보려고 해요. 왜? 아니 솔직히 말해서 헌법 지금 그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장은 그냥 속된 말로 하수인 아닙니까? 그 당대표가 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최고위원회가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탈당 안 할 거니까 열흘 뒤에 저를 하시라고 그래서 본인들 이름 그때 최고위원들 이름 다 써서 그 저를 징계하시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꼬리표가 그분들께 계속 저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정치를 하는 내내 혹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게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고회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 참 궁금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형태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리 수가 적다 해도 100명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0명 한 절반이라도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꼭 김정은 전 최고에 대한 어떤 그런 호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겠으나 그걸 다 떠나서 어떤 한 그 같은 당원에 대해서 이런 무도한 독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징계를 내린다는 거에서 배지를 다는 헌법기관들이 전 침묵한다는 게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지금 장노혁 대표가 나흘 만에 퇴원을 하면서 이제 엄중합 정국을 고려해서 당무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최고위원회 주재를 목표로 당무 복귀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날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뭐 제명 결정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저는 안 생각하세요? 돼요. 저는 열흘이 있어야 되니까. 열흘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진짜 웃긴데 어저께 제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 주장은 금요일 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 금요일 날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 통보를.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결정을 내렸고 저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는 안 알려주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한테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이렇게 결정문 같은 거 안 주시나요? 전혀 없었죠. 결정문도 없고 통보. 그래서 저는 그날 금요일 날 내려졌던 말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제가 당직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하길래 아니 이것을 문서로 줘야지 이렇게 전화 한 통화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그 결정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일요일 날 아침에 그다음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페북에다가 이걸 문서로 해야지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그 페북에 기사가 나간 다음에 2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저한테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윤리위 결정문 해서 기각되었음을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건 기피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 만약에 그날 그 저녁에 금요일 날 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당연히 그거 보내면서 같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안 보냈어. 그래 놓고서 사흘 뒤에 갑자기 그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것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절차상의 그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아마 한동훈 대표만 제명을 하든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랑 같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명하든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그런 사람들 정리 못하면 지난 세월 용병들에 의해 당 괴멸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당 내부는 끝이 없을 거다. 용병 세력과 그 일당들과는 절연하거라. 그게 당 혁신의 출발이다. 뭐 이런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약간 제명하라고 이렇게 좀 떠미는 모양새인데요. 홍준표 선배님 뭐 저 옛날부터 잘 알아요. 검사할 때부터 알아요.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는 분이고 네. 지난번에 대선 후보 출마하기 전에는 저를 만나서 자기 캠프로 와달라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뭐 홍준표 선배님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제가 또 본인 캠프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서운해서 그러시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본인에게 잠재적 경쟁자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제가 풀이를 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라져야만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른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는 상당 부분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를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수순으로 아마 전략적 재물론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전략적 재물. 예. 그냥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예를 들면 10일이라는 기간, 가처분 여러 가지 기간들을 충분히 잡아서 최고위에서 고심하면서 결정하는 것들. 이걸 쉽게 결정하면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하고 돌아와서 팔아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를 한번 팔아먹고 2월 19일이 기점이에요. 거기에서 팔아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사형구형에서 팔아먹을 게 없었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끄집어다 일단 던졌거든요. 제명으로. 그래놓고 이제 조금 단식으로 바로 돌입하면서 이 부분들을 잠재우고 이슈를 윤석열 사형구형이 충격파로 안 가게끔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이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사실상 제명 조치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미 제명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장동혁 대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월 19일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징계의 최고의 결정은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제명은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시기는 좀 윤석열 선고 일정과 좀 연동돼서 맞물릴 수 있다. 어떤 이 아주 감당하기 힘든 이슈에 대해서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를 던짐으로써 하나의 카드로 쥐고 있을 것이다. 너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던져주는 거죠. 그래야 본인의 이 말하자면 당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한 전 대표는 지난주에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집회가 있었고 네. 이번 주에도 국회 앞에서 이제 31일에 국회 앞에서 제명철회 집회 다시 연다는 지금 얘기가 있고 네. 다음 달 8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 연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제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정들을 또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의 토크 콘서트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럼 이제 또 지방 같은 데를 돌 수도 있는 거니까. 지방에 가서 지난번에 지방 순회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배달하는 뭐 그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만들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물론 그 정확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제명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뭐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그래요. 예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도 뭐 예를 들면 그 당에서 저를 제명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할 소리를 안 하거나 무슨 고개 숙이고 뭐 입 딱 다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일반적 억제와 개별적 억제를 모두 실현해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크게 얘기할 건데 이런 상황은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말이죠. 우리에 가다 놓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랑이를 굉장히 성나게 해서 산으로 풀어 놓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당 지도부는 어떤 고성국이니 전환길이니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받으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판을 좀 짜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와 계몽령을 지지하는 두 사람을 윤리위원장, 다무감사위원장을 앉혀놓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해왔던 한도표나 저나 이런 사람들 치워내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게 얼마나 성공적일까. 저는 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크 콘서트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크 콘서트 저는 이제 사실 토크 콘서트가 언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장소의 주목이에요. 6월 8일 날. 잠실 실내체육관. 거기가 대략 한 2만 명 꽉 채우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세대결로 가는 것이냐. 그동안은 이제 메시지로 싸우면서 장동혁 대표가 싸웠는데 제가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싸워봤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들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지도 그렇고. 차라리 국민의힘 지금 구구 내란당으로 쪼그라져 버리고 추락해버린 국민의힘을 바로잡겠다는 정풍운동을 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김종익 전 최고의 사실상 제명 조치에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불법개혁을 저질렀다. 불법개혁을 저질렀다는 건 당신들은 내란당이다. 거기에 내란 독재당이다. 이걸 찍었어요. 그냥 말로만 싸우면 아무 충격파가 없는데 지난번에 토요일 날 이제 그런 제명 처리 조치할 때 꽤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하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또 세대결을 하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진보당을 세워야 될 거예요. 진짜 보수당을 세운다라는 기치 아래서 이제는 분연히 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다. 진즉 좀 하지. 왜냐하면 이 진즉 안 하니까 선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늦었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지방선거는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치르겠습니까? 당내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뭐 본인들끼리만 싸우고 있어서 저는 사실상 참 뭐라고 해야 되죠?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지금 베트남 출장 중에 갑작스럽게 별세한 고 이해찬 전 총리 시신이 오늘 새벽 국내로 운구가 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기관사회장으로 엄수가 되는데요. 민주당이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는 추모 기간으로 당무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제 여야 정쟁이나 또 조국 혁신당과 합당 제안 논의도 일단 삼간다는 입장이던데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되게 황망해하고 그 상실감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이렇게 너무 일찍 가셨어요. 73밖에 안 되셨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역대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아서 좀 후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가시길 바랬는데 안타까워하고 그 상실감이 너무 크다. 그걸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참 덧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천하의 이해찬도 저렇게 덧없이 가는구나 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알고 지냈던 분이고 그다음에 워낙 또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기자들과 같이 골프를 쳤던 기억도 나고 그분이 이제 DJ 그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얼마나 신임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DJ의 후계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사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골프 치면서 막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뭐 DJ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걸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약간 명예훼손성도 있어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그때 무슨 광장이라는 서점 광화문에서도 하고 저쪽에 그 서울대 앞에서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하고 또 설렁탕 장사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다가 그 관악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내리 뭐 6선인가 7선까지 했죠. 7선. 칠선. 5선은 관악에서, 관악에서. 2선은 세종에서. 그러니까요. 뭐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정치 커리어를 쌓은 분인데
하여튼 뭐 아까 소 소장 말씀하시는 대로 뭐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워낙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타격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리적인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업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고문후유증, 네. 군부 독재 투쟁하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내란 음모 사건 거기에 또 그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을 거예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 중에 상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근태 우리 선생님도 그랬지만 이 이해찬 전 총리도 그 고문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많이 힘들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냈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버럭해찬 네, 그렇죠. 맞아요. 카리스마, 정리 뭐. 근데요 그때 옛날에 총리하다가 3.1절 골프 때문에 물러나셨거든요. 네네. 비 오는 날 3.1절 골프 때 그분이 골프를 워낙 좋아해. 근데 그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골프 친 거 비 오는 날 미안하다라고 하고 다음에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버럭버럭 이제 뭐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분은 대통령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약간 좀 자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양날의 칼이죠. 자기 스스로의 카리스마를 지키는 거는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반대 그 국면에서는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독선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는 그 양날의 칼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제 당원 총의에 따라서 합당 여부 판단한다. 합당에 관련된 협의 정권은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지금 추모 기간 동안은 좀 논의를 조금 삼간다 이러는 상황인데 차교근 조국 혁신당 의원이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이게 비공개 당무위원 회의에서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순하게 무조건 찬성은 아니고 조건부로 찬성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합당 어떻게 될까요? 합당 뭐 지방선거 전에 하겠다는 것들이 양당의 준원 같은데 그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순조롭지만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도 지금 파열음이 있고. 근데 이번 합당은 조국혁신당을 위한 합당이에요. 조국혁신당만 다 좋은 거고 특히 조국 대표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번 합당은 조국을 위한 합당이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에서 뭐 조건부에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국 대표라는 그 조국혁신당의 상징을 정치적 입지를 돈독하게 강하게 만들어주려면 합당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합당이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저런 지경인데 지방선거가 걱정돼서 합당을 할까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이나 어떤 목마름은 조국 혁신당이 더 민주당이 보여줘야만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정청래 대표를 위한 합당을 만들려고 했었죠 보면. 왜냐면 이제 재선 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8월달에 이제 대표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김민석 총리가 이제 들어오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도 아마 들어오면 본인 분명히 대표 출마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김민석 정청래 조국 3파전을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태는 근데 약간 좀 그 진행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그리고 너무 속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을 놓고서 서로 합당 과정에서 엄청 싸움이 벌어질 게 분명하고 어찌 보면 지방선거까지 그냥 쭉 가면 몸이 다는 건 조국 당이거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조국 쪽에서 후보 낸다 한들 그게 뭐 우리가 영향이 있겠어 이럴 건데 갑작스럽게 거기다가 손을 내미는 형식이 됨으로써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칼자루와 칼 끝을 잡은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 또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둘러싸고서도 그것도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정청래 대표에게는 득이 안 되는 그런 협상이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